힘희롱 예방교육.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꾸준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힘희롱, 갑질의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힘희롱은 인격살인으로 구성원의 존엄성을 해치며 조직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력적인 협박의 말이나 욕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개인사, 가정사까지 들춰가며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 힘희롱이 성희롱이 되는 경우 등 이런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힘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나 회사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고충 처리 부서를 둔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항의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 또는 버릇없는 사람,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구조, 잘못된 학습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조직과 권력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에게 힘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생산성, 상사 본인에게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잘못된 점을 알아차리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은 살만한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이러한 힘희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힘희롱 예방교육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힘희롱,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 내 갑질 현상과 갑질 피해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힘희롱,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갑질 현상과 갑질 피해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충이 많습니다. 오르지 않는 월급, 그에 비해 과다한 업무, 회사 내에서의 처우 불만족, 그 중에서도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상사의 갑질, 즉 힘희롱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이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힘희롱.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갑질이란 무엇일까요?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서 지위, 직책, 재력 등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갑질의 유형을 갑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갑에 의한 전형적인 갑질로 재벌, 권력기관과 같이 자본관계나 권력적 지위를 무기로 갑질의 행태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을의 갑질로 상사, 선배, 고객 등 갑의 위치가 되어 자신보다 낮은 을에게 하는 갑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갑질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송재률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갑질의 원인을 좀비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문화 정서적 경향성과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월적 위치의 갑의 강압적 역할과 약자인 을의 저자세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질의 발생 원인은 크게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상사, 군대,
선후배 등 수직적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폐쇄적 조직 문화와 기관, 재벌, 고객 등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부와 상호관계에서 갑질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분위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강박감으로 자기조절 능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자아 고갈과 인격 수양 부족으로 생긴 분노 조절 장애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갑질의 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을에게 조롱, 무시, 욕설, 비방 등 언어폭력으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을 가하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일부 직장인은 갑인 상사들의 횡포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을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는데요. 한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갑질 상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갑질 상사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하 직원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심지어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이나 인격 모독적 조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며 심지어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막을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약자가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스템과 갑질 행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버튼을 클릭해 상사 갑질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서울광장의 갑질 사례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전시하였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최근 6개월 동안의 제보 내용을 분석 정리해 직장갑질 119 6개월의 기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 착취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잡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제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임금 착취는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관한 제보가 많았으며 해고 예고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거나 최저 임금이 인상된 후 식대가 제외됐다는 등의 제보가 이에 속합니다. 다음은 상사가 본인 집을 청소시키거나 체육대회용 장기자랑 등을 시킨 잡무지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장기자랑을 강요했던 한림대 갑질 논란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지난해 한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사장 친인척을 위한 김장을 지시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폭행,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점장이 술자리에서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과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논가를 빼서 씻어줄까 등의 폭언이 있었다는 제보도 접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징계 및 해고, 휴직을 통제한 휴가 갑질, 야근 강요 등 노동시간, 근로계약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특히 법적 절차에 관한 제보가 지난해 11월 29건에서 올해 4월 387건으로 폭증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확인한 직장인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갑질을 제보하는 익명 단톡방 등 온라인 모임과 노조 결성, 촛불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갑질 민족의 조현민들에 맞서 직장인들이 직장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식당 주인 김 씨를 종업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김 씨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식당에서 30대 종업원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종업원을 때리는 장면은 식당 내 CCTV에 찍혔으며 경찰은 종업원이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반항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오랜 기간 수차례 폭행 등을 당했다는 종업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경종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 경남 지부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폭력, 갑질, 괴롭힘 등은 실태조사나 통계가 없다. 근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은 식당 종업원 등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반 연합지회를 만들어서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장갑질 119는 지난 토론회에서 직장갑질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 재개정, 근로감독청 신설과 근로감독 전담부서 설치 등 노동행정계획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만 보면 젊은 상사의 갑질 사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언을 내뱉는 사람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바로 대기업 계열사인 원청업체 소속의 직원입니다. 대화에서 욕을 먹던 주인공은 국내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는 정모 씨와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사 직원이 회사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들은 본사 직원의 갑질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으며 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댄다. 또 지난번에는 작업장이 깨끗하지 않다고 지나가는 막내 직원을 붙잡아 10분 이상 욕설을 늘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욕설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체납한 10억 원을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하청업체 사장을 원청업체 직원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 간 원청업체 직원이 현수막을 떼는 등 시위 중인 하청업체 대표와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합니다. 원청업체 측은 직원이 시위 현장을 지나다 벌어진 우발적 폭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원청업체의 갑질을 겪었다고 응답한 하청업체의 비율은 49.1%에 달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만 저 정도지 폭언이나 욕설 등 원청업체 직원의 갑질을 대다수 하청업체가 참고 산다. 욱하는 마음이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 원청업체와 관계가 나빠져 우리만 손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상사복이 없었습니다. 사내에서 가장 예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그의 상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대한 업무상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상사는 시키는 일도 못하는 머리 나쁜 애라는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업무상 실수가 없어도 이 씨의 직장 생활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옷차림부터 향수 냄새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상사가 이 씨의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며 이럴 거면 밤에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라고 폭언해 점심시간 내내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발언 직후 내가 말이 좀 과했네, 미안이라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그런 옷차림은 문제라는 거 알지라고 덧붙여 다시 이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이 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다음 인사 이동 때는 부서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오히려 그녀를 탓했습니다. 해당 상사를 거친 다른 직원들은 잘 참고 넘겼는데 이 씨만 요란스레 반응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상사가 아니라 아예 출신 성분이 다른 귀족 상전을 모시는 것 같다. 계속되는 폭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직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싶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취업 포털 사람이니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직장 상사 갑질 사례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5%가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사의 갑질 유형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견 묵살, 언어 폭력,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지시, 차별 대우, 실적 뺏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동료에게 알리거나 단호하게 거절 및 회사에 정식 항의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부당한 갑질에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참는 것을 선택한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등이 꼽혔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로 부당한 갑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갑질이 근절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5.7%가 잠깐 잠잠해졌다가 다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응답도 15.6%에 달했습니다. 누군가의 갑질을 받아주는 것이 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 요식업 등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웨딩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장모 씨는 2달 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겪었습니다. 손님은 테이블에 맥주가 다 떨어졌으니 채워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맥주가 오지 않자 지나가던 장 씨를 붙잡고 항의했습니다. 장 씨가 금방 가져다 드리겠다고 응대했으나 손님은 자신을 무시하냐며 장 씨에게 맥주를 끼얹었습니다. 장 씨는 사실 이 정도는 사건 축에도 못 낀다. 맥주 싸대기를 맞을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손으로 맞은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백모 씨는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도 일이라면 그것까지 계산해 월급에 포함해줬으면 좋겠다고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한 대상은 고객이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는 50.6%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고객의 갑질을 참아 넘긴 이유는 관련법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직장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직장인이 2008년 24건에서 2017년 126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69건에서 21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이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 사유 중 3분의 1은 갑질 문제다. 최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져 감정 노동자가 늘었고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 인정을 받는 등 해당 범위가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권 대기업에 종사하는 A씨는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봐달라는 상사의 요구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상사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자소서 첨삭을 부탁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사주면서 자식 농사가 참 마음대로 안 된다며 푸념을 늘어놓다가 부하 직원이 이에 동조해주면 자소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레퍼토리라고 A씨는 말했습니다. 아예 텅 빈 자소서 양식을 건네며 내용을 채워달라는 경우, 수정을 부탁하는 경우 등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A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완곡히 거절해도 인사고과를 맡은 사람이 한사코 부탁하면 외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팀을 옮기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대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는 B씨는 신입사원 시절 상사의 강요로 접대 여성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 회식을 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B씨는 인턴이나 신입이 들어오면 과시하려는 목적인지 이런 술집에 꼭 데려간다며 같은 남자라도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어깨동무를 시키고 동성 간 입맞춤 강요 등 불쾌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모든 종류의 직장 내 폭력, 괴롭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논의해 내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미투 캠페인과 한진그룹 오너 일가 사태로 직장 갑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 협약이 직장 갑질 금지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실수를 할 때마다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입니다. 상사가 모욕을 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혼자 꾹 참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말로 가해지는 언어 폭력도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만 명시할 뿐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신체 외적 폭력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장 내 언어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 폭언에 의한 정신적 폭력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와 모친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의 갑질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폭언을 비롯해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 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증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남기는 게 좋습니다. SNS는 작성자가 언제, 어디서 글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손으로 쓰거나 문서 작성 파일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작 의심을 받을 우려도 적은 편입니다. 또한 기록과 동시에 외부의 직장 갑질을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장기자랑 사건도 SNS를 통해 공론화된 사례입니다. 아직 사건을 외부에 알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만 보기 또는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일단 기록을 해두면 뒤늦게 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된다며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더욱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녹음, 녹취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지만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가능합니다. 윤 변호사는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가 녹음, 녹취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녹음, 녹취하는 게 꺼려진다면 CCTV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 내 CCTV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등을 잘 파악해두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CCTV가 없는 직장이라면 목격자라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갑질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단체로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 밖 지인이나 가족에게 본인이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즉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무데나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직서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 아니면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직서를 쓰는 순간 강제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측에서 어쨌든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일정 기간은 회사에 근무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사측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거는 일이 잦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질에 대응하는 직장인 매뉴얼 7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